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밖에서 뵈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개편 맞이해서 하반기 증시 전략을 쭉 듣고 있는데요. 팀장님께서는 직접 애널로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올해 증시, 지금 특히나 5월달 들어서 우리 증시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가요? 글쎄요, 한국만 빠지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가 빠지는데 보통 과거 2년 동안 패턴 보면요.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때 이머징 쪽이 좀 더 변동성이 큽니다. 올해도 그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머징 브릭스 쪽에서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좀 견조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신 건가요? 조정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양적 완화가 조치가 끝나는 시점하고요. 그다음에 경기 쪽에서 특히나 물가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최근에 한 2년 반 동안 패턴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IT와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점이 좀 작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 증시 전망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던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밴드를 살펴보자면 좀 상반기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하반기도 힘들다 좀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변동성 측면으로 본다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ECB라든가 FRB가 양적 완화를 하고 그리스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면 이 같은 전제 조건이 좀 깔린 상황에서는 하반기에 하단에 대한 해당되는 수치는 상반기보다는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경기가 좀 회복되는 시간은 아무래도 이번 사태 때문에 좀 약간 지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분기 정도를 갖다 글로벌 경기라든가 경제 바닥이라고 좀 측정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3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QE3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사실 Q1 때는 좀 효과가 있었지만 QE2 때는 별로였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실효성은 없는데요. 경제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자생력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끌어주는 정책이라든가 돈이 없이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돈은 여전히 필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오퍼레이션 트위스라는 간접 조치를 갖다 미국에서 많이 했었는데 미국에서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과정이 나타날 소지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유럽이 지금 사태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오히려 ECB에 해당되는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갖다가 풀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돈을 갖다가 지불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만약에 지불하지 않게 된다면 국채라든가 유럽에 있는 은행들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갖다 거는 것은 미국 쪽보다 유럽 쪽에서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 문제는 지금 좀 어떻게 보세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그냥 증시만 봤을 때 이 탈퇴 쪽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잔존해 있는 게 나을까요? 어느 정도 어쨌든 두 가지 다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차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당장 그리스가 탈퇴하게 된다면 워낙에 이게 뱅크런이라든가 자금의 이동에 따라서 유동성 부족 현상이 전체 유로존으로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1차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스가 탈퇴하는 거는 유로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좋지는 않고요. 아마도 그 방어벽을 갖다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특히나 유로존에 있는 금융권, 은행권이라든가 보험권에 대한 통제권을 각 국가가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EU가 자체적으로 좀 소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생긴 이후에는 그리스가 탈퇴할 가능성이 좀 많고요. 지금보다는 하반기 후나 아니면 내년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 17일에 총선, 2차 총선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유럽 문제는 계속 시장 발목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로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정치적인 변수입니다.
하반기까지 독일의 총선이 예정이 돼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 올랑드 대통령이 지금 당선됐지만 총선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집권당의 여권을 갖다 확실히 갖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변수가 유럽 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중국, 한국까지도 연결되는 정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유로에 대한 화두는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특히나 경기의 회복 속도를 갖다 좀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최근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여파는 하반기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 문제가 확실하게 끝나지 않고 계속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사실 기대를 살짝 걸어봤었던 게 이제 경제 지표 그래도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미국이나 뭐 중국 쪽의 경제 지표 보면은 조금 이쪽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증시가 그러면 지금 기댈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네, 과거 패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양적 완화가 딱 끝나는 상태에서는 돈이 부족하고 유동성이 부족해져가지고 경기에 대한 지표라든가 향후 전망치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런 시기가 좀 있긴 합니다. 지금이 그러면 딱 그런 지금도 거기에 좀 해당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좀 기간이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유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 지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유로라든가 미국의 금융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 수출하는 비중이 한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적 지역이 안 좋아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유럽에 대한 돈 문제가 좀 해결이 됐을 때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오히려 또 반대로 작용합니다. 이젠 돈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회생할 수가 있고 유럽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묻혀지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곳에 많이 배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시기가 굉장히 좀 극에서 극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투자 심리라든가 전망치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지금은 거기에 한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짚어봐야 될 게 있을 텐데 이 유럽 문제가 나타나면서 자금이 들어왔었던 유럽계 자금, 뭐 미국계 자금 다 빠져나가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지금 뭐 국내 시장이 돌아왔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급 상황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올해 순매수했던 게 4월 두 번째 주까지 12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5월달 들어와서 순매도를 했는데 규모는 아직 4조가 아직 안 되고 3,800억 정도 집계된다. 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들이 다 팔았다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유럽계가 전체 매도 물량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미국계는 한 20% 정도 됐고요. 어차피 미국계는 장기적으로 보고 유럽계가 좀 단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인데. 근데 미국계가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갖다 강화할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유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장기 투자를 갖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 모두를 갖다 장기성 자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차익 거래하는 헤지펀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 자금이 좀 유출됐다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유럽 같은 경우는 장기보단 단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성향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유럽계 자금은 나간 이후에 유럽의 지역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경우에는 재매수 타이밍으로 들어갑니다. 나간 자금이 한 전체 물량의 80%니까요. 한 3조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물량 자체는 시장에 좀 안정화되는 가운데서는 다시 재매수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싸졌다, 가격이 싸서 살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거 믿어도 되나요? 어떤가요? 뭐 자산 가치 기준으로 하면요. QE1이 끝났을 때는 그러니까 할인율이 할 수 있죠. 싸게 되는 게 한 35% 정도가 시장이 싸졌었습니다. 평균 대비. 그다음에 QE2가 끝났을 때는 한 10% 정도. 지금은 한 8에서 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가치 기준으로 보더라도 싸긴 쌉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싸다고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대한 시점이거든요. 시점에 해당되는 것은 아무래도 7월달까지도 6월달과 7월달까지 계속 진단을 갖다 내릴 수밖에 없고요. 유로발 리스크가 안정이 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6월 중순에 있는 그리스 총선과 그리고 6월 말에 있는 EU
정상회담에서 어떤 시기로 그리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유럽이 문제가 전이되는 현상을 갖다 막을 수 있을지를 좀 체크하신 다음에 들어가더라도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펀더멘탈은 아직도 좋고요. 최근에 유가 많이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수출을 갖다가 지향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출 조건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여건을 갖다 봤을 때는 가격보다는 일단은 리스크를 갖다가 풀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이런 것들 뭐 증시에 특별하게 뭐 영향 없나요? 이거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변수 굉장히 전망하기가 힘들고요. 네. 대신에 역시 또 과거 패턴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당에 해당되는 시기하고요. 그 다음에 1년차가 됐을 때 시작되는 그 시기의 주가 흐름은 보통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한 2년 반 정도가 지난 이후서부터 시장은 많이 강세 기조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전 세계가 리더가 다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패턴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리더가 바뀐 이후에 공조 체제가 강화되면서 정책이 바뀔 수 있거나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여건도 좀 과거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체크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7월 정도 되면은 안정되면 뭐 한번 이제 그쯤 본 다음에 투자자들 주식 투자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유망 섹터나 뭐 업종은 뭘로 보고 계세요? 업종을 본다면 아직도 IT라든가 자동차는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펀더멘탈에 연결되는 것은 두 개 업종이 가장 고무적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많았었는데요. 아직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모멘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격이 절대 수준으로 굉장히 쌉니다. 화학이라든가 기계, 조선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좀 차별화되는 업종은 내수 업종입니다. 음식료 업종을 갖다 들 수가 있고요. 또 유가 하락에 따라서 항공주가 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들 업종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에 있어서는 일단은 키 맞추기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이 좀 등장할 것 같고요. 주도주 역할은 여전히 IT와 자동차가 갖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면 IT 네. 자동차 쪽으로 하반기도 많이 몰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